진짜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정말 30년, 40년 동안 밥 해대는 거 지겹다고. 지겹죠. 설거지를 해주려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려나, 뽀뽀를 해주려나, 그냥 소리나 뻑뻑 지르고 침부림이나 시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딱 청진길 대더니,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냉동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래갖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정말로 내 남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왕대접하고 내보낸 부인이 얼마나 돼요.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사자 머리를 해갖고 머리끝에는 밥풀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보 다녀와. 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시시한 머리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다.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부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부인은 요리를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볶음도 하고, 요새 그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홍어 이렇게 삭힌 것도 많이 홈쇼핑으로 보내주잖아요. 딱 해갖고 삼합 딱 해갖고 와인 하나 딱 준비하고 이브닝 드레스도 좀 쫙 입고,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60년을 같이 살지. 무슨 재미로 60년을 살아요. 이건 뭐 김치찌개 한번 해줬단 말이야, 부인이 저녁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거 졸여갖고 이제 또 내놨단 말이야. 저녁에 퇴근할 갖고 왔는데 그걸 볶아갖고 또 내놨어.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 입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이제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네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 돈은 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 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 그래, 아버지 하듯이 거의 1년 동안 매주일 공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지금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안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안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2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탁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처체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에,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해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텔레비 보면서도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텔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0,000 마디를 해요. 100,000 마디. 100,000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0,000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막 통화하면서 텔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놨으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 고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예,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예,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고 해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예.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10,000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10,000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틱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데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우리 집에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인데 요셉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그냥 대학을 떨어진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미치는 거지. 애를 보면 대학도 안 들어갔지,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지, 낮에는 1시에 일어나지. 그냥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강원도 평창에. 근데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애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살이 쪄갖고 이 눈두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애가 문제라고,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애를 보니까 이 눈두덩이, 찢어진 눈두덩 사이로 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애는. 근데 애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100kg인지 110kg인지 120kg인지 130kg인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생태마을의 저울은 100km까지 밖에 재는 게 없거든. 올라가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저울이. 그래서 내가 고추 빨 때 방앗간에 나갈 때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봐. 그랬더니 얘가 몇 킬로가 나냐? 130kg가 나서 130kg. 그래갖고 일단은 하여튼 놔두고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갔어요. 엄마는 가고. 근데 애가 참 건강한 애예요. 정신도 맑은 애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 문제인데 내 눈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 큰 애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장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떠냐고, 요셉이. 그랬더니 관리장이 넘버 1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문제라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생태마을의 관리장은 넘버 1이라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일을 잘하냐 하니까 애가 힘이 좋아갖고 물건도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들 얘가 몸으로 살래요? 머리로 살래요? 몸으로 살래죠? 몸으로 살래를 머리로 살라 그러면 얘가 머리가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머리로 살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애가 너무 괜찮으니까 6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앞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래서 래프팅 가이드를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래프팅 가이드 팀장이 신부님 다른 아이는 다 따도 얘는 못 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 자격증 체육학과 애들이 따는 거거든요. 배를 뒤집었다가 폈다가 강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강물에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130kg짜리가 강물에 한번 빠지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그래도 우리가 협회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좀 어떻게 좀 따게 좀 해라. 그래갖고 가이드를 자격증을 보냈는데 그 금요일날 따갖고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그 주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단 거야.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격증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이드를 하는데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9월 달에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130kg짜리니까 116kg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살이 홀쭉 빠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공부하러. 그럼 여러분들은 자식은 사춘기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갱년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예요. 막 피부 처져요, 안 처져요? 눈두덩 처져요, 안 처져요? 눈가 처져요, 안 처져요? 볼 처져요, 안 처져요? 이가 처져요, 안 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지는 거 거울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떤 얼굴이 되냐면 이런 얼굴이 되는. 사람은요, 눈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고 입가가 올라가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되면은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할 때 어떻게 연필을 막 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50이 되면 연필로 그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갱년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 번뇌 뒤로 하고 감추고 희생합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지금 뭐 생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들. 갱년기 시작되면은. 그렇죠? 지갑은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더욱이 50이 되면은 뭐에 걸리느냐? 빈둥지 증후군에 걸려요. 자식 공부하러 나가고, 그렇죠? 남편 돈 벌러 나가고, 자기는 50 되면은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기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봐도 화가 나고, 몸에는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고 힘은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은 여자 중에 여자 같은 여자는 없고 전부 다 깡패 같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50 넘은.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3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짝짝짝짝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다는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건 딱 내고 어떻게 싹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요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레.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 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해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탁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다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먹이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셰익스피어의 그 리오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막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2달을 위해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안 얻어먹어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